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이제 뭐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아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어떤 후보가 선택 아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 개인의 어떤 정치 이념적인 좌표에 따라서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후보가 우리 경우는 그 후보가 인격적으로 어떻느냐라든지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을 우선해서 자기의 어떤 이념적인 정치 좌표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리죠. 이게 그렇게 결코 뭐 좋은 현상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이념 문제를 좀 떠나서 한 국가의 CEO라고 하는 이 대통령, 정말 그 중요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하나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뽑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뭐 흔히 우리가 성공적인 그러한 그 리더 하면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 일종의 그 카리스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리더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피터 드루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히틀러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뭐 스탈린 이런 그 역사의 3대 악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리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특질,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훌륭한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 역사적인 그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실로 보자면 전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떤 자질을 갖든 간에 리더로서 자기 역할에 맞는 그런 일을 성심성의껏 성취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에 이제 달린 것이죠. 뭐 예컨대 이제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 중에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6.25 때 한국의 파병을 즉시 결정을 했었던 그 대통령이죠.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아주 그 성공적인 그런 대통령으로 손꼽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리더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대통령이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의 역사상 많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런 그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달성을 했느냐, 국민의 어떤 생활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업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대통령은 틀림없이 업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임기를 보낸 그런 대통령은 큰 역사를 봤을 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필요한 국가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든지 국민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든지 하는 업적이 오히려 그런 대통령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주로 그 피터 드러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리더,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마인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드러커의 그 고유한 1942년도에 그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functioning society, 기능하는 사회, 뭔가 작동하는 사회라는 의미예요. 이런 그 기능하는 사회, 이거를 회복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과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살아 숨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동물이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숨쉬는 공간처럼 사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냥 사회가 아니라 기능하는 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런 기능하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두 가지 요건입니다. 드로커가 얘기했을 때 첫째 요건은 뭐냐?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 개인들, 이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사회의 결정적인 권력, 이 권력이 합법적이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합당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에 이제 반대는 하나의 그런 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개인은 뭐냐? 매스, 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량 실업에 의해서 자기의 잡을 찾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떤 수많은 대중을 형성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그 대중, 이것은 사회를 엄청나게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드루커가 봤을 때 이 매스, 대중의 그 등장을 예방할 수 없는 사회는 그 어떤 사회라 해도 이것은 실패한 사회다. 다시 말해서 펑셔닝 하지 않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마땅히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청년 세대가 자기의 잡을 찾지 못하고 뭐 공무원 시험에 수십 대 1에 그런 그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포 세대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뭐 세 가지를 다 포기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의 그 역할과 지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대중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능하는 사회가 뭔가 와해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반대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결정적인 권력이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임에 따라서 기업이라 하는 것은 기업 환경이 만약에 불확실성에 너무 쌓여 있다 하면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지 이 한국 땅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정도 그 세월을 놓고 보자면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공장을 전부 뜯어다가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했지요. 일종의 오프쇼어링, 자본의 해외 도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고갈이 되고 청년들이 대학을 나온 후에도 자영업에 뭐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든지 뭐 고시, 말이 고시지 그게 옛날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한참 성장하고 그럴 당시에는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분한 걸로 여기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야말로 그 말단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수십 대의 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그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잘 작동하는 사회냐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해본다라면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회를 기능하는 사회로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다음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그 자율성, 기업이라 하는 건 원래가 자율성 하에서 이것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대기업을 갖다가 억제고 마치 죄의시하고 대기업을 갖다가 2세, 3세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아주 나쁜 일인 양 뭐 60%가 넘는 그런 그 지분 상속세를 매겨가지고 거의 후세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핍박을 하는 그런 그 풍토를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대기업을 보장을 하는 일, 이것이 아마도 이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해가지고 큰 기업으로 만들고 함으로써 이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 사회를 작동하게 하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갖다가 이걸 비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늘 자문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처음에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하죠. 이 대통령은 늘 이 자유 대한민국, 이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그 정신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그런 이 권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비합법적인 그런 권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불행하게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웬만한 일로 재임 기간 동안에 형사소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죠. 뭐 물론 지난 5년 전에 이 탄핵을 당하는, 이게 사실에 입각한 탄핵인지 하는 건 역사가 증명을 해주겠지만,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형사소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비합적인 권력을 휘둘른다 해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커는 뭐라고 했냐면은 비합법적인 권력, 이 정당성을 상실한 이런 비합법적인 권력은 정당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책임을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합법적인 권력에 기반을 하는 그런 지도자는 우리가 봤을 때 오만한 걸 알 수가 있죠. 안 된다고 해도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오만하게 행동하고 상당히 변덕스럽고 잔인한 그런 행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수립된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이 주위의 공산 정권이 그냥 북한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를 오랫동안 했었던 그 러시아, 이런 대륙 국가들에 이렇게 휩싸여 있죠. 이런 세력의 어떤 팽팽한 긴장 속에 맞서고 있는 최전선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 라인,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그 수많은 그 무기, 이걸 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북한은 또 이게 핵미사일까지 장착을 현재 하고 있죠. 자, 이런 그 상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이죠. 이런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전으로 여기기로 하자, 뭐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그 집단 안보 체제라고 볼 수 있는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 몇 년 전서부터 이것이 하나의 고질병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수년간 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이 군사 합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년째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하고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합동 훈련을 하지 못하면은 군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상 유사시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현실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이라든지 호주, 뭐 대만, 인도 이런 나라하고 그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든지 이 합동 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한국이 이 외교적으로 이 동맹 국가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어디인지 고립무원에 그런 그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진영 내에서 특히 미국이 봤을 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 국가는 아주 약한 고리에 해당이 되겠다. 여기에 어떤 그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안전하게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지정학적인 어떤 대세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외교적인 실책이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보존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이게 떠오르는 그런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고립무원이 돼가고 있는 한국의 이 지정학적인 외교적인 지위, 이것을 하루바삐 회복하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재구축하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국가의 하나의 경영자죠,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늘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공상적인 또 비현실적인 어떤 토대,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이런 대안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라든지 하는 것은 오직 혼란과 낭비만을 불러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 앞에다가 마차를 세운 것과 같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제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늘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의 인격,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유국가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그 가능성을 존중할 줄 알고 또한 책임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이 그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개인이죠. 따라서 집단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우리 자유국가의 근간임을 늘 강조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이 집단주의가 마치 개인주의보다 훨씬 좋은 것인 양 그렇게 이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자라나는 그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그 교육계의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인 행동이라 하는 것은 뭐를 일격에 부숴버리고서 다시 세운다라든지 해가지고는 이게 효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지나온 어떤 도달한 것을 거기다 토대를 두고 또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다만 어떤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증명이 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었던 것을 완전히 싹쓸이 없애버리고 혁명적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 원리의 토대를 둔 어떤 분업과 협력 속에서 혁명이 아닌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 진화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국가 경영은 대통령의 바로 일이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국가 경영입니다. 따라서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영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직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책임을 떠맡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공론화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겁한 그 정치의 표본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대계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이것이 이제 원전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을 원전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시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논의하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선동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것은 책임 회피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5년이라고 하는 임기 짧으면 짧고 길다라고 하면 긴 그 임기 동안에 이것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 업적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뭐를 그렇게 그 이념적인 잣대에 의해서 그 유토피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밀어붙인다라든지 하는 그런 대통령은 절대로 효율적인 그런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뭐 이런 대통령이 과연 뽑힐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그래도 원칙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 하는 그 이것은 어떤 일인가 그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리더십인가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